마지막으로 우리 김정민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니까 얼추 100분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 한 200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더구나 폭풍우가 오는 이런 날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편히 가셔서 이제 주무실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그 중국의 군사전략적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보통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군사적인 목적으로 혹은 국가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국인들하고 악수하고 사진 몇 번 찍고 사업하면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또 뽑아줍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중을 외치고 또 이게 막 법륜공들 사진 입고 하니까 정치인들이 놀라서 안 온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중국이 이렇게 자꾸 바닷길을 아까 보인 여러 그 PPT 있으셨죠? 뭐 섬에다가 세멘트를 발라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중국이 패권 야욕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 시진핑의 그 19차 인민회의 때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미국을 대신해서 자기가 1등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확보가 돼야 되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수출, 수입 루트가 확보돼야 돼요. 근데 여긴 제가 게임 이론을 약간 이용해서 점수를 집어넣는데 장기적으로는요, 중국은 바로 자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실크로드를 개발해서 수출과 수입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게 1대1로 정책이에요. 원벨트 원 루트라고 하죠. 이 1대1로 정책을 하는 건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크로드 프로젝트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돈을 퍼주려고 지금 꼬물락꼬물락거리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단기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지금도 중국은 수출의 80% 이상, 수출과 수입의 80% 이상이 전부 다 바닷길이에요. 따라서 실크로드 개발은 장기적인 방면에서 해야 될 것이고 당장 눈앞에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바닷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무인도에다 세멘트도 바르고 여러 가지 짓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미국의 해군 군사력을 중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이 잠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하는 만큼 미국도 앞서서 발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라잡기가 영 힘드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택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투자라는, 즉 캔디, 사탕을 던지면서 그 주변 국가 그리고 그 주변 정치인, 사업인, 주민들을 다 포섭하는 작전입니다. 저는 그거를 매수라고 얘기합니다. 포섭이 아니고 경제교류도 아니에요. 이건 매수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마지막에 그 얘기했듯이 그 자유진영이 남을 것이냐 아니면 경제교류를 중국할 것이냐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파는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유를 돈하고 바꾸는 행위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러한 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훌륭한 정치인이라 생각하고 또 선거 때 뽑아줍니다.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저렇게 중국은 바닷길을 지금 당장은 보호해야 되고 그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매수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개발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 지금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지역은 바로 아까 스플래틀리 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무인도 지역인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인공섬을 지었고 최근에는 거기다 미사일을 깔았습니다. 그럼으로써 확실히 자신의 영토화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무역 항로를 지키기 위한 건데 이것은 2015년까지의 그 중국의 대해외 투자 비중입니다. 중국도 무조건 외국 자본을 받는 게 아니라 약 2001년도가 되면 그때부터 중국이 거꾸로 중국의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요건 2015년까지의 통계예요. 왜냐하면 2016년부터 바뀝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1등은 에너지 쪽이에요. 당연하죠. 중국은 석유와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됐던 중앙아시아가 됐던 남미가 됐던 여러 지역의 자원 해결을 하는데 돈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쓴 데가 바로 운송이에요. 트랜스포테이션. 왜? 채굴한 원유, 가스, 자원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이에요. 세 번째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부동산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운송하는 그러한 원자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군사기지 또는 상업적인 목적의 항구, 그 다음에 미군 기지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부동산 투자 등등등 여러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영리 목적 외에도 바로 군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부터 이게 변합니다. 2016년부터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중국이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데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가장 열심히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 팔아먹는 거. 네. 자, 그래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초창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요즘 조금 페이스가 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시리아 내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각종 갈등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기 중국이 원하는 빨간색 실크로드선을 잘 보십시오. 그 주변에 빨갛게 번쩍번쩍거리죠? 저 다 분쟁 지역이에요. 실크로드가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마음대로 실크로드를 만듭니까? 에? 아이고. 자기네들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충근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어요. 뭐냐? 이 세상에 어떤 패권 국가가 자신의 패권을 평화롭게 양도합니까?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왕권은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는다. 물론 물려주는 게 정석이지만 누구 마음대로 왕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고 건강한데 그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그건 죽을 때 물려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완전히 쇠약할 때로 쇠약해서 멸망할 때 그때쯤 되면은 미국이 중국이랑 평화적인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적당한 사이에서 나눠 먹자. 하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고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세계를 양분을 한다? 지투를 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좌파 빼놓고 그런 생각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압도적으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 거지 중국에게 양도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저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 작전을 쓰고 있느냐? 바로 그게 캔디 전략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평택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평택에 뭐가 있는지 잘 아시죠? 미군 기지. 그것도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했던 문재인 정권이 가장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지요. 막판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좀 세계 질서를 깨달았나 봐요. 아,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평택이라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이 나던 시기에 우리는 북한의 침략을 받으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된 역사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군 기지가 그것도 최대 규모의 그 거대한 미군 기지의 위치가 지금 평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잠재적인, 북한도 물론 적이에요. 하지만 더 중시 여기는 경쟁 상대, 그리고 적은 누구냐? 평택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죠. 응?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어떤 큰 포석을 놓고 일종의 체스 게임을 두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미군 기지 옆에 차이나타운을 짓다니요.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60만 명의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평택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49만 뭐 60만 뭐 왔다 갔다 얘기를 해요. 근데 평택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중국인들을 집어넣겠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가 가장 미는 게 뭡니까? 지방 분권화죠. 지방 분권화라는 거는 각자 지방 정부가 자치를 하게끔 냅두게 되는 거예요. 저 평택시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 3년 이상 지나면은 외국인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만 제외하고 뽑을 수 있어요. 그럼 평택시 시장이랑 평택시의 도의원과 시의원은 60만의 중국인들이 몰려서 3년 이상 거주하면은 시민권이 생길 텐데, 영주권이 생길 텐데, 저 지역에 누가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평택시장이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분권이죠? 독립해버리면 돼요. 왜? 민주주의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지금 쪽수로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까? 중국은 주변 국가의 민주주의를 악용을 해서 자신들의 인구를 지금 이러한 자신들의 세력 팽창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중국하고는 경제 교류를 원만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대놓고 침략을 하는데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여기가 미군 기지예요. 저쪽 위에 이제 여기 보시면 뚝방 같은 게 보일 거죠. 미군 기지 주변으로 이렇게 강이 흘러요. 보이시죠? 저 강 건너편에 뚝방이 있는데 저 주변에 지금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왕창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벌어 보이는 강 건너편에 중국인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기 시작해요. 환전소, 양꼬치 구이집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이렇게 뭐 미군 기지 코앞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구마구 들어서고 있어요. 난 미치겠는 거야 진짜 이런 걸 보면은.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중국의 환전소 뭐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앞쪽으로 좀 가주실래요? 네.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를 감싸고, 그러니까 평택에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더 꾸역꾸역 밖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미군 기지 주변을 싹 포위하는 식으로 중국인들이 대량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차이나타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차이나타운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진은 제가 2달 전에 찍은 거예요. 2달 전에.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가 방치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 주변에는 미군 기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현대기아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각종 첨단 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이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2015년까지의 중국 투자를 보면은 3위가 부동산 투자였다 그랬죠? 16년서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그게 다 반도체, 신기술, 그거를 뺏어먹기 위한, 즉 산업 스파이 용의 공작 작업으로 중국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평택이 딱 거기에 중국의 안성맞춤에 그러한 위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이거를? 예? 우리나라에 문재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우파 사람들도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우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뭐라고 할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별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북한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비핵화의 가장 방해 세력이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하고는 비즈니스 교류를 하고 그 뭐라고 하지? 그 정치는 미국하고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교도 안 되고 경제개발도 실패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는 위엔화가 아닙니다. 달러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경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한 순간 여러분들의 GDP는 바로 6.25 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각을 못한다면 더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택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노란색을 쳤는 데가 지금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저기가 왜 인구가 급증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저기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노란색을 친 저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항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에요. 항구.
항구를 만들 수 있는 지역에 중국인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왼쪽 밑에 제가 따로 이게 눌러주세요. 이거 잘 안 되니까. 네, 저기 빨간색 점을 쳐놨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게 뭐냐면은 골프장입니다. 중산간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중간산인지 중산간인지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저 지역을 집중적으로 중국 자본이 바로 리조트, 골프장 등등을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사고 있어요. 저기를 왜 사는지 아십니까? 저기서부터 남쪽을 내려다보면 해안선에 뭐가 있습니까? 강정 해군기지가 있어요. 잘 내다보이는 데다가 골프장을 세우고 고층 호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기다. 제가 어저께 제주도에서 와서 지금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등반하고 와가지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에? 저기 구경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감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네. 그리고 여기 그때 당시에 데모가 이렇게 일어났죠. 저기 데모하는 시군들의 절반 이상은 다 제주도 사람 아닙니다. 이거 보셔도 알 거예요. 복장 봐도. 다 좌파 애들, 운동권 애들 오는 애들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오키나와 얘기를 엄청 얘기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광화문 광장에서조차 중국인 유학생, 그 일본 노조들까지 와서, 왜? 좌파들은 힘을 합치니까 바로 국제 커뮤니티라고 했죠. 이런 짓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 번 더요. 눌러주세요. 네, 또 눌러주세요. 그랬는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쳐는 게 2009년에서 2010년 때예요. 그리고 눌러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쳐는 게 바로 김태환 도지사 맞죠? 네, 그때 그 주민 소환 그 관련된 투표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 해에 제주도의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이때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당시에 제주도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 때가 언제냐면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엄청 이슈가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김태환 도지사가 그걸 건설하려고 하자 바로 국민소환 투표제 명목은 사건이에요. 해가지고 했었죠. 물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보십시오. 인구가 제주도의 인구가 그 당시에 약 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가 한 칸 앞으로 다 돌려주지. 아니 거꾸로요. 제주도의 인구가 현재 67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재는. 저 당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 당시에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넘어간 1년 동안 제주도의 인구가 약 4만 명 가까이가 증가합니다. 굉장히 큰 숫자니까 10%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어느 시기에? 김태환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그거 할 때. 그게 무슨 투표였느냐? 강정 해군기지를 못 짓게 하는 투표 때. 바로 제주도의 인구가 확 증가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국 본토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뭐 하러? 네, 해군기지 못 짓게 하기 위해서.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자, 이게 바로 그 홈페이지입니다. 보이시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라는 홈페이지도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도 나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밑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김태환 도지사는 반드시 소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제주도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이 평화라는 말이 나오면 의심해야 됩니다. 평화 좋아하네? 의심해야 돼. 얘 누굴까? 의심해야 돼. 왜? 얘들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뭐냐? 저의 시집은 강정입니다. 얘기 나오기 시작하네. 김태환 도지사를 주민 소환 투표를 하는 이유는 물론 비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강정 해군기지구나.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거 하려고 어떻게 4만 명이 개떼같이 제주도로 호적을 파갖고 움직입니까?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파 정권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민주노총에게 매달 그렇게 돈을 퍼주고 대기업들이 지금 당하고 있죠? 근데 그 대기업들이 그 노조 애들을 먹여 살리니까 얘네들이 일을 하나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저렇게 가서 365일 일도 안 하고 데모만 한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네? 대기업이 그리고 우파 정권 때도 쟤네들이 반미 데모를 할 수 있게 돈을 대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안보인식이 확실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눌러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 왕창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고, 제주도 마찬가지로 왕창 차이나타운 건설하고 투자 이민 들어오고 하는데, 제주도,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그 다음 성도, 그 다음에 전남 여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5억 혹은 10억 뭐 기타 등등 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줍니다. 20분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영주권을 따거나 친중국적인 사업들, 주로 운동권 출신이에요. 이런 애들과 중국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영주권 또는 그 한국인의 명의를 빌려서 대마도에다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일본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벌써 반항 감정이 생기고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대마도 해군기지 옆에 한국인 마을이 형성됩니다. 이번엔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코리아타운이에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거 코리아타운이라 생각하세요? 아, 맞아요. 코리아타운은 맞습니다. 코리아타운을 만든 저 사람들의 배후에 누구의 자금이 있는 겁니까? 중국 자금이라고요. 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네? 패턴이 똑같죠? 이번에는 한국인의 이름을 빌립니다. 이거 왜 이런지 아십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깨야지 중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바로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반일 감정을 부추기게 하는 거예요. 봤냐? 일본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나쁜 짓 했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죠. 좌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제가 제대로 말했네요. 어쨌든 그런 얘기한데 저는 그것도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치군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일본도 우리를 침략했고 중국도 우리를 침략했는데 중국이 우리를 침략한 건 90% 이상이에요. 근데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데 왜 중국이 우리를 침략한 건 왜 다 잊어버렸지? 네. 그리고 일본이 침략한 것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국은 옛날 때 침략했고 일본은 최근에 침략한 거다. 이건 기억의 문제다.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아. 그 논리대로라면 왜 6.25 침략은 잊었지? 이게 논리가 하나만 나는 거예요. 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애국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이요. 자,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그래서 이게 그런 대마도 침략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 오키나와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오키나와 한 번 더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기가 후텐만 미군 기지고, 후텐만 미군 기지의 주변에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후텐만 기지 주변에 일본인이 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만 그게 이제 일본도 초창기에 전쟁에 지고 가난할 때니까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된 거고, 이제는 일본이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군 기지 없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군 기지가 거추장스럽겠죠.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보조바퀴가 필요하다가 나중에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으면 보조바퀴를 띄워버리듯이 거추장스러워졌겠죠.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미군 기지를 철수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 저기 해노코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꼼수를 중국 애들이 부리느냐? 해놓고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땅에 중국인들이 땅을 삽니다. 소위 리조트 개발, 호텔 개발 이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미군 기지 이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오키나와에도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이민을 와서 삽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오키나와 도지사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그러니까 중국계 오키나와인 출신이 오키나와에서 도지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애국자 행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오키나와의 그 후텐마 기지에서 저기 해놓고로 이전을 하는 거를 오히려 못 가게 방해를 해요. 그리고 외국인,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 투자자. 중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들여요. 주로 어디다 받느냐?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비행장 주변에다가 호텔 사업을 해요. 여러분 1층짜리 호텔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모텔이라 그러죠. 인이라 그러죠 보통. 호텔은 보통 10층 이상입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을 하는 지역에다가 호텔을 지으면 비행기가 제대로 이륙하고 착륙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고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개발 제한을 합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여기다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투자해 줄게. 내가 네 땅 5배 주고 돈 주고 살게. 아니면 내가 이거 호텔 지으면은 50% 경영권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키나와 주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 물러나라. 이런 데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키나와의 후테만 미군 기지를 철수하게끔 하면서 갈등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전략은 뭐냐? 오키나와에서 후테만 미군 기지가 이동하려고 했잖아요. 이동하는 후보지에도 땅을 사놓고 이동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오키나와에서 반미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 애들이라는 전략이에요. 사업이란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걸. 왜? 미국의 F-22나 칼빈슨 항공모함을 도저히 못 따라가겠거든요. 도저히. 아무리 연구를 해도 미국의 군사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사탕을 던져주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당하면 여러분들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개돼지가 거의 한 4천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네, 다음이요. 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제주도나 오키나와를 빼앗기게 되면은 해안선이 저렇게 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어장이 풍부하고 어쩌고저쩌고 배웠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면의 바다로 주는 겁니다. 일면의 바다, 동해안. 예? 항로가 막히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땅을 중국 애들이 쉽게 열어주겠어요? 지금도 사드 기지만 뭐 했다고 해서 난리를 치는 판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닷길을 가로막고 온갖 진상짓을 다 부릴 겁니다. 해안선이 이렇게 거지면 지금도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와서 물고기를 싹쓸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중국 어선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서해안을 다 장악할 겁니다. 서해안, 남해안 전부 다. 예? 그리고 미국자가 엄청나게 늘 테고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1월 2일 신정에 중국에 대고 니하오하고 신니엔 콰이러 이런 식으로 신년 인사나 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다음이요. 자, 중국이 이 지역에 돈을 쏟아붓고 인구를 중국인들을 자꾸 보내는 이유는 중국이 말하는 제1도련선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제1도련선. 이게 First Island Chain인가 그런 게 부르는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 체인이라 부르는데 바로 섬들을 연결해서 자신의 방어 지역을 지키겠다는 건데 이 제1도련선 안에 미국의 해군기지, 공군기지가 있어요. 이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투자라는 캔디를 던져주는 겁니다. 네? 다음이요? 네, 한 번 더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뭐 하와이까지 제가 썼습니다. 저게 하와이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확대하면 저기 활주로가 보이죠? 아유, 지나가지 마시고. 네, 여기 이게 코나 국제공항이라는 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삼각형으로 된 모양 여기가 어디냐? 미군 기지입니다. 저 위에 노란색으로 제가 반짝반짝 해놨죠? 저거 제가 왜 해놨는지 아십니까? 중국 기업이 저기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여러분? 하와이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맨날 화산 폭발하니까 공기 더러우니까 하와이인들에게 청정 에너지, 뭐 우리나라 좌파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발전소가 있으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전기죠. 전기가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저기다가 감시 카메라, 도청기 등등을 심어도 아무도 몰라요. 태양광 발전소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기에 한두 개 감시 카메라 이런 걸 달아놓으면요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도청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쟤네들 마음이니까. 왜?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십니까? 중국 자본이 하와이만 저짓을 했다 생각하세요? 사모아나 피지는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성주, 사드 기지 배치됐죠? 그 주변에 태양광 깔린 건 아세요 혹시? 아무도 모를 겁니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패턴이 있어요. 항상 미군 기지 주변에는 호텔 리조트 사업을 하는 꼼수를 쓰다가 요즘에는 한 가지 업그레이드해서 뭐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군사기지, 그 다음 미국 해군기지, 뭐 이런 군사기지 시설 주변에 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들여서 태양광 발전소 짓겠다고 하죠? 그거 다 어디에 짓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군사기지 옆에 짓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지도를 펴놓고 잘 살펴보십시오. 얘들의 태양광 건설하는 발전소 위치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다음이요. 자, 그래서 중국은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 이런 식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했어요. 이미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미국에겐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견원지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 대한 안보는 미국이랑 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직도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인조차도 이걸 합리적 사고라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매우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결론은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거래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주변 국가들을 많이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이 주변 국가들을 자기 친구로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매수한다는 얘기 많이 해요. 지금 북한을 폼페이오 CIA 국장이 뭐라 얘기합니까? 비핵화만 하면은 한국만큼 잘 살게 해주겠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국제정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무력을 써도 돼요. 근데 주로 미국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경제 기적을 이룰 수가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중국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처음에는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잡았다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뺏어가느냐? 이게 중국하고 미국의 산업구조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산업구조는요. 한국하고 일본을 본땄어요. 즉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중국이 돈을 벌려면 핸드폰 팔아야 되고 자동차 팔아야 되고 기타 공산품을 팔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역 경쟁 관계에 있어요. 하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어느 정도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도 초창기에 싸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하고 일본이 시장을 나눠 먹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국이 끼어든 거예요. 또 시장을 나눠 먹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끼어들면요. 이런 일이 덜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미국의 애플 핸드폰, 아이폰을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성 핸드폰이 한 60% 정도 차지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도 삼성 핸드폰에 대해서 미국이 큰 제재를 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죠? 자국에서 한국 그 삼성 핸드폰이 많이 팔리니까 산업 스파이 보내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들 꼬셔서 데려가고 기술 훔쳐가고 이런 짓 하고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삼성이 거니까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하면서 삼성을 공격해하면서 삼성의 핸드폰 시장을 강제로 뺏어가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한테 벌벌 긴다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한테는 모가지를 뻣뻣이 대면서 미국보다 약한 나라한테는 이렇게 한없이 약하냐는 겁니다. 그게 좌우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만 매몰돼 갖고 맨날 김정은 죽어라 김정은 죽어라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중국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나 그 다음에 그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겠다는 어떤 우리 그 자유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 비록 조금 어렵더라도요. 잠깐 허리를 졸라매고라도 지금 중국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